TRPG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던전 앤 드래곤의 영화만은 늘 기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처음으로 TRPG를 접한 저는 30대가 되어서도 TRPG 팀을 구성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년 넘는 기간에 D&D 시리즈는 물론이고 다양한 시스템을 두루 즐기곤 했습니다. 겁스는 물론이고 소드월드 RPG 같은 미즈노 세계관 시스템을 비롯해 행사에 나가서는 국내 TRPG 유저들이 만드는 인디 룰도 여럿 경험했으니 TRPG 애호가로서는 나름대로 충실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를 만나는 것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공통적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에는 90년대 초반에 마게마인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소개된 미즈노 판타지 소설 로도스도 전기가 첫 경험이었습니다. 이후 한국에도 다양한 판타지 소설이 전개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영도나 전민희 같은 작가들도 등장했죠. 이때 반지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3권짜리 책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톨킨의 역작 반지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TRPG도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오락실에는 캡콤에서 만든 던전 앤 드래곤 타워 오브 둠과 던전 앤 드래곤 섀도우 오브 미스타라가 출시되어 가동되고 있었고 캡콤 특유의 거의 극에 달한 벨트 스크롤 액션의 레벨업 시스템, D&D의 룰에 맞춘 메모라이즈 시스템. 비록 대부분의 유저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주문이 회복되는 스테이지와 그렇지 않은 스테이지를 통해 언제 메모라이즈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죠. 아무튼 주문이나 도구를 선택하는 선택창 시스템의 도입과 분기에 따라 달라지는 진행 등은 섀도우 오브 미스타라가 최고의 명작으로 일컬어지게 되는 주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영화는 달랐습니다. 물론 드래곤하트 같은 좋은 작품도 있었지만 90년대의 판타지 영화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판타지에 심취해 음악도 랩소디니 블라인드 가디언이니 하는 서구 밴드들 음악을 듣던 저와 같은 이들에게 상상에만 존재하는 판타지 영화에 대한 갈증은 깊었고 그런 우리들의 앞에 던전 앤 드래곤이 개봉했죠. 그리고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위자드 오브 더 코스트, 정확히는 해즈브로로부터 라이센스를 얻은 건 좋았지만 정작 나온 영화가 C급 수준의 작품이었습니다. 너무나 못 만들어서 오히려 흥미로운 경지에 오른 작품이거든요. 잔뜩 기대를 하고 찾아간 RPG 팬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그 상처는 다음에 피터 잭슨이 반지의 제왕으로 깨끗하게 고쳐줬지만요. 어쨌든 D&D의 영화화는 그 이후 던전 앤 드래곤 2로도 이어졌지만 이 작품은 존재 자체가 그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원제를 살펴보면 레이스 오브 드래곤 갓, 용신의 분노 정도 되는데 영화를 보면 보는 사람이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결국 D&D는 직접 마스터로 플레이어 모아서 캠페인 진행하거나 아니면 비디오 게임으로 즐기는 수밖에 없었죠. 네버윈터 나이츠, 발더스 게이트 시리즈, 던전 앤 드래곤 온라인 같은 작품들이 무수히 스쳐갔습니다. 모두의 찬사를 받았던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같은 작품도 있었죠. 게임에 비해서 영화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결국 D&D의 세계, 그게 미스타라든 포가튼 렐름의 페이룬이든 어쨌든 세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중소 제작사는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고 당시의 CG 기술을 생각하면 비용은 끝도 없이 높아졌겠죠. 결국 CG와 배우 등에서 타협하게 되고 시나리오 또한 끝없이 절충하면서 영화의 질은 낮아졌을 겁니다. 애초에 D&D 영화를 진지하게 만들 수 있는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가 그 작품이죠. 솔직히 TRPG를 깊이 파는 입장에서 지적하자면야 한두 끝도 없이 지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작품은 TRPG 매니아와 RPG를 모르는 일반인, 즉 머글들의 마음을 모두 가져오는 데 성공한 최초의 D&D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는 내내 행복해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TRPG를 플레이할 때 느끼는 건 아무리 무거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캠페인 시나리오를 짜도 결국 특유의 가벼움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플레이어들은 모험을 위해 모였고 시트를 보고 캐릭터를 만들고 모험을 준비하면서 들뜨기 마련입니다. 간단한 임무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국가나 세계 단위의 음모와 관련된 모험이라면 더욱더 신이 나죠. 우리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모두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어떤 다른 목적이나 이해관계 없이 모인 동료들과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무언가를 이뤄내는 경험, 나의 모험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위해 기꺼이 모입니다. 그게 TRPG의 매력이고, 그렇기에 TRPG를 플레이하는 모험가들은 항상 신이 난 상태입니다. 가볍게 들뜬 상태가 기본이 되는 거죠.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제가 설명한 TRPG 플레이어 특유의 가볍게 들뜬 분위기를 영화가 훌륭하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는 가족 문제를 다루면서도 동시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한 사건을 그리고 있지만 그 과정과 결말에 이르기까지 결코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지해지고 때로는 손에 땀을 쥘 정도로 박진감이 넘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TRPG의 그것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까지 영화로 묘사가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뭘 좀 아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라는 게 바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거기에 캐릭터들이 묘사된 모습이나 공개된 시트를 보면 이 친구들이 아예 작정하고 하우스 룰도 적용해 가면서 신나게 놀았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제가 언급하면 더 이상 영화 리뷰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영화의 시작, 에드긴과 홀가를 설명하는 부분부터 영화는 신명나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감옥에서 스타트하는 부분이라든지 에드긴이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는 부분은 보면서 너무 흥미진진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에드긴의 과거 스토리가 흥미롭거나 재미있어서 라기보다는 그냥 이 상황이 좋았어요. 마치 TRPG에서 플레이어가 자기 캐릭터 만들고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나름대로 줄거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꼭 있거든요. 물론 마스터가 미리 캐릭터를 준비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게 플레이어의 영역이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TRPG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기 캐릭터 줄거리를 읊는 걸 영화적으로 표현하니 즐겁지 않을 수 없죠. 거기에 이 작품이 추구하는 방향도 좋았습니다. TRPG니 D&D니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마니악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제작진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게 잘 느껴지는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설정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스킵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축약하고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드 위저드의 경우 이들이 모두 뮬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원 스킨헤드이며 머롤랜드 제국 비밀 결사로 시작해 지금은 페이론의 동쪽 테일을 지배하고 있다는 식의 설정을 전혀 모르더라도 영화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쁜 마법사 놈들이라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다른 종족들, 설정들, 하퍼즈, 모덴카이넨 같은 것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대략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고, 영화는 그걸 영리하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중 명망 있는 위저드 가문에서 태어난 소서러인 사이먼이 가장 고생하는 게 분리의 투구입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건 소피아에게서 서판을 훔치기 위해서는 봉인을 풀어야 하는데, 그 모덴카이넨의 봉인을 풀기 위해서 분리의 투구의 조건을 맞춰 모덴카이넨의 분열을 발동시키는 미션이었던 거죠. 아티팩트를 확률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일행은 투구를 구하려고 온갖 고생을 하고 사이먼은 그 안에서 선조를 만나서 매번 튕겨나갔는데, 여기에서 관객들은 모덴카이넨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영화에서 아무튼 엄청 센 봉인, 아무튼 뭔가 봉인을 풀 수 있는 비밀의 투구 정도로 설명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잘 몰라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서사 구조 자체가 단순하고 친절하다는 점을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에드긴과 홀가가 자르나단이라는 이름의 새 인간, 정확히는 아라코크라이지만 어쨌든 그를 이용해 탈옥하고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코미디부터 이 작품의 분위기는 명확합니다. 아무튼 에드긴과 홀가는 에드긴의 딸인 키라가 포지에 의해 볼모처럼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물론 여기에서 에드긴이 키라에게 상처를 줬고 포지는 마치 키라를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지만요. 어쨌든 에드긴에게는 부활의 석판이라는 물건을 되찾을 필요가 생겼고, 이에 동료들을 모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동료들은 마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를 보는 것 같은 친숙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딘지 모자란 친구들, 우스꽝스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가득하는 동료들이 모여서 좌충우돌 사건을 해결해가는 모습은 아주 흥미롭죠. 빵빵 터지는 장면들도 있고 티플링 드루이드인 도릭과 사이먼의 관계도 귀여운 맛이 있습니다. 어쨌든 부활의 석판을 위해 도릭의 경우엔 지킬 것을 남기기 위해 에드긴, 홀과 도릭, 사이먼의 파티가 꾸려지고 도릭이 네버윈터에 잠입하는 장면은 백미입니다. 드루이드의 능력과 활용을 아주 잘 보여준 장면이거든요. 특히 여러 동물로 변신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추격신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금고에 걸린 모덴카이넨의 봉인을 깨기 위해서 일단 분리의 투구를 찾으려 한 동료들은 홀가의 부족과 드래곤 교단과의 전투에서 분리의 투구가 사라졌음을 파악해 전투가 벌어진 현장을 찾아가죠. 여기에서 홀가의 독특한 남자 취향, 아니 그 노움 남성의 취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전 남편과 만나는 장면도 재밌고 결국 부족의 시체를 일으켜서 5가지 질문을 하는 대목도 모두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TRPG 하는 느낌이라 재밌어요. 인물들 간의 대사도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요. 젠크 에거를 만나서 분리의 투구를 찾으러 가는 과정은 TRPG 특유의 모험의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우선 인품이 훌륭하고 농담을 못 알아듣는 젠크는 그야말로 NPC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지 젠크의 경우 그 올곧은 성격처럼 올곧게만 나아가려는 괴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투 능력도 엄청나서 가끔씩 마스터 입장에서는 모험의 길이와 난이도를 줄이기 위해서 NPC를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생각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왜냐면 파티의 구성과 능력으로 봤을 때 마스터가 준비한 던전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을 위해 이런 NPC를 준비하거나 아이템을 주는 식으로 진행을 돕거든요. 젠크의 경우에는 언더다크라는 노움 유적의 분리의 투구를 숨긴 장본인이고 그래서 그 유적의 길을 전부 알고 있다는 설정이죠. 길을 찾는 수고도 줄이고 함정들도 다 돌파할 수 있도록 단축해주고 적들도 해치워주는 역할을 준 셈이죠. 젠크가 다음 모험에 참여하지 않을 때 아쉬워하는 캐릭터들의 반응은 마치 도움되는 NPC를 마스터가 돌려보낼 때 아쉬워하는 플레이어들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더다크에서 젠크의 활약과 사이먼의 트롤링과 여기저기 스태프의 활용 등이 아주 재미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뚱뚱한 레드 드래곤의 등장입니다. 유적에서 얼마나 놀면서 먹기만 했는지 살이 너무 쪄서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레드 드래곤이라니. 보통 이런 작품에서는 드래곤을 위험 있는 존재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는데 뚱뚱한 드래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보낸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훌륭합니다. 다른 영화들과는 아예 격이 다른 상상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버윈터에 잠입하는 동료들, 그리고 소피나의 음모와 포지가 숨겨둔 진실 등이 드러나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하이선 경기는 다소 아쉽게 표현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디스플레이서 비스트가 영화에 제대로 나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사실 캡콤의 던전 앤 드래곤 섀도우 오버 미스타라에서는 게임의 한계 때문에 디스플레이서 비스트가 그저 분신술 사용하는 표범 정도로 그려졌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등의 다른 촉수의 활용도 제대로 보여주거든요. 하이선 경기의 향방과 에드긴 일행이 포지에게 한 방 먹이는 것도 포지의 열기구에서 돈이 쏟아진다는 아이디어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플레이어들과 그 아이디어를 고심 끝에 주사위 굴려서 받아줬을 마스터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더군요. 소피나는 역시 강력하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스터가 좀 많이 봐줬다는 인상이었습니다. 사실 소피나 정도면 더 강하게 일행을 압박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젠크가 없는 에드긴 파티로는 상대하기 벅차 보였습니다. 아마 마스터가 작정하고 덤볐으면 플레이어들은 악소리도 못 내고 패배했을걸요. 하지만 어쨌든 영화는 소피나의 화려하고 다양한 마법들을 합리적으로 보여줬고 마법사들의 대결 또한 아주 박진감 넘치게 보여줬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나 반지의 제왕과는 전혀 다른, 특히 요즘 나오는 신비한 동물 시리즈에서 묘사되는 마법 대결이 다소 추상적인 것과는 달리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는 각 마법들이 정확한 모양과 효과를 뿌려대면서 마법사의 위험을 보여주는 데에는 성공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소피나의 시간정지 마법이 메테오스웜과 같이 나오는 건 좀 이상하긴 했고 시간정지에 역주문을 거는 사이먼은 좀 사기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나의 9레벨 주문에 역주문을 거는 건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방식인데 사이먼이 이걸 성공시키지 않았다면 에드긴 파티로서는 소피나 상대로 솔직히 답이 안 나왔을 테니까요. 도박을 한 셈이죠. 좋은 플레이입니다. 마지막에 홀가를 되살리는 결론이나 이후의 이야기를 궁금하게 만드는 엔딩도 저는 훌륭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매력적이고 귀여워서 다음 영화를 얼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TRPG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군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영화였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는 수작입니다.
엄청난 감동이 있지도,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있지도,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 엄청난 스케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잘 만든 작품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작품이었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만난 훌륭한 판타지 영화입니다. 저는 이 작품의 후속작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즐거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로 표현된 D&D의 세계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는 제가 영화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6점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의 경우에는 D&D의 세계를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방식으로는 처음으로 스크린에 구현했다는 점, TRPG의 매력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그리고 모험의 즐거움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한 사람의 TRPG 애호가이자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작품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여담이지만 공개된 설정이나 캐릭터 시트들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뭘 좀 아는 제작진이 만든 만큼 설정 노름에도 시간을 투자한 것이 훤히 보이거든요. 이러니까 장르물은 그 장르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어야 제대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